네, 이제는 말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박용진 의원과 조홍천 의원을 모시고 민주당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갈등 구도가 있죠. 이른바 친명 대 비명, 수박 대 개딸.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져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자 세 번째 시간으로 조금 전 3부에서 인터뷰했던 정성호 의원과 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수박 개딸. 일단 이런 용어가 난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은 일이죠, 사실. 뭐 얼마나 표현이 나쁩니까, 사실 그게. 전 개인적으로 수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집에서 수박 나오는 철 되면 매일 수박을 뭐 아침 저녁 조금씩 먹는데요. 이게 뭐 피부에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수박이 피부에 피부에 좋습니다. 자외선 많이 나는 여름에는 수박 먹는 게 피부 관리에 좋습니다. 굉장히. 그러죠. 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뭐 표현되고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또 개딸도 뭐 개육에 따라 준말이라고 하지만 그게 뭡니까? 되게 어감이 좀 안 어감이 안 좋죠. 그게 애들이 뭐 개 뭐 하면 뭐 개무시 뭐 이렇게 해갖고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좀 좋게 오히려 좋게 표현해서 끌어안아야죠, 사실. 그러니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친명 좌장이라고 뭐 소개를 하면 이제 되게 싫어하세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예. 한번 제가 여쭤볼게. 왜 그렇게 부인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좌장이 혹시 아니어서 부인하세요? 진짜 좌장이 아닙니다. 그럼 전 좌장이 누군데요, 그러면? 좌장이 없죠, 뭐. 그럼 좌장 맞네, 그러면. 좌장이었던 적도 없고 좌장도 아닙니다. 예. 저는 뭐 정치를 하면서 소위 좌장이라고 하려고 하면 뭔가 뭐 소위 말한 개파, 뭐 파벌 어떤 그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혼자 잘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법안심사 잘하고 예산 잘 따고 뭐 지역관리 잘하면 되지 뭘 때로 몰려다니는 건지 제가 굉장히 싫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보면 호불호가 갈리고 친한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고 밥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정도야 저도 있죠. 그러나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요? 예. 여의도 정가에서 두 분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돈다는 썰이 돌던데. 그냥 썰이죠 사실. 뭐 저는 이 대표가 예. 그냥 가끔 전화 옵니다. 전화 와갖고 예.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저는 뭐 좋은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뭐 제가 직접은 잘 안 하고요. 네. 제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갖고 다만 싫은 소리를 하는 뭐 언론 기사들 나오게 되면 제가 꼭 보내주기도 이거 꼭 봐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싫은 소리. 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은 꼭 기사들 누가 대표한테 그런 거 잘 안 전달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예, 그래서 보내요? 언론에서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한 기사들 나오면 좀 보라고 하고. 그럼 반응은 좀 들으세요? 그리고 뭐 읽어보고 합니다. 그게 뭐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썩 좋아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네 딱 그러고 맙니다. 되게. 네 한 글자.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의원님을 성호형님 이렇게 부릅니까? 사석에서 공석에도 그렇습니다. 공석에서도 뭐 제가 제가 그 기재위원장을 하고 예결위원장을 하고 또 사개특위 위원장도 하고 되게 이제 위원장이라고 부르죠, 되게. 그런데 이 대표는 그냥 뭐 길거리에서도 가끔 성호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그럼 의원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재명 대표? 그게 제가 습관이 안 돼 갖고 30년 넘게 제명아 그래 갖고 그래서 자꾸 그게 뭐 이 지사 이 대표 이렇게 하다가 괜히 노력을 하고 요새는 뭐 그냥 이 대표라고 부르죠. 부르죠. 대표 직감 쓰고 있고 그 전에는 그냥 제명아. 과거엔 그래요. 되게 막역한 사이였구만요. 그 87년에 만나 갖고 뭐 30년 넘게 이렇게 인연이 되어 왔으니까 가까운 사이였죠. 사실.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신 거죠? 네. 근데 사법연수원 멤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게 됐던 거예요? 그 사법연수원에 저희가 300명 조금 안 되게 저희도 입소해 갖고요. 한 반에 60명씩 50명씩 6개 반이었습니다. 6개 반이었는데 그 반도 3개 조로 나눠져 갖고 같은 조 아니면 그게 가깝질 않아요. 아니면 대학 동기든가 또 고등학교 동기 아니면 가깝질 않은데 연수원 들어가면서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조금 했던 친구들은 되게 압니다. 그렇죠. 제가 법대 들어갔을 때 저랑 데모 현장에서 시위 현장에서 자주 만났던 가끔 얼굴 마주쳤던 게 지금은 의원한 최원식 의원 같은 분이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그 연수원 들어가기 전에 최원식 의원이 3월에 입소를 하는데 한 2월인가 이럴 때 전화가 왔고 야 성호야
그 연수원 들어가고 우리 혼자 편하게 먹고 살면 되겠냐. 어? 좀 다시 공부 좀 하자 그래갖고 좋다 그래갖고 가보니까 대학 그런 모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서클 하나 만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꼭 서클 만들어야 무슨 서클이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노동법 학회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는 이제 언더서클이었습니다. 그게 학회를 만들 수가 사법연수원 안에 언더서클이죠. 야, 대학교가 아니라 사법연수원에도 언더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거기 멤버였어요? 거기서 처음엔 없었고 왜냐하면 이 대표는 이렇게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던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개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그런 경험 있는 친구들이 모여갖고 네. 모여서 만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공부하고 뭐 술도 마시고 이랬죠. 근데 한 2, 3주 지난 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 예, 이재명 그당 시보라 그랬는데 이재명 시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데려와 그래서 같이 공부하게 된 거죠. 꼬셨군요. 누가 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식화 대상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용어로 하면 그 당시 그래서 뭐 연수원 다닐 때 이 대표에게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연수생은 지금은 좀 길이 달라졌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최원식 전 의원하고 문병호 전 의원이 좀 더 가까웠고요. 네. 그다음에 연수 후반기나 그 이후엔 또 제가 또 자주 술을 마셨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어떤 점에 꽂히셨어요? 저는 그 당시도 굉장히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수 1년 차 때는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었는데 자기 목소리가 좀 강했고 네. 뭐 본인이 그 과거에 고생했던 그런 경험들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강한 친구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아온 내력 자체가 네. 있다 보니까 되게 심지가 이제 강할 거다 이렇게 보셨다는 네. 겁니까? 실제로 뭐 말도 굉장히 그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이 강했고요. 그 당시도 강했고 그랬죠. 네. 그랬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이 성호영에 꽂혀서 검사 못하고 변호사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지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안 되면은 그 사법연수원 수료하기 전에 저희가 89년 2월 말에 수료했는데 그 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소위 말하면 쫑파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무리 모임들을 갖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 뭐 그 자리에서 뭐 서로 건배들 하고 향후 계획들을 얘기했지 않았겠습니까? 대개는 저희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됐으니까 우리 군대 갔다 와갖고 다 정말 인권 변호사가 각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가 돼갖고 정말 이 억압받는 인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재명 우리 대표는 거기 속은 거죠.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 여기는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래서 판검사 임용 성적이 됐거든요. 성적이 됐어요? 성적이 됐는데 문제 성적이 됐는데 가서 본인은 성남에 가서 개업을 한 겁니다. 왜 인생 망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뭐 다 또 성적이 되는 친구들은 다 또 판검사 임용을 다 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개업을 했었고, 저는 뭐 검사 거의 꼴찌 정도 임용될 성적밖에 안 돼서 간당간당 해갖고 이건 뭐 앞으로 검사 해봐서 고민하다가 검사 해봐서 좋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했고, 이 대표가 나중에 보니까 다 판검사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보고 나선 책임지라고 사기쳐 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얘기를 뭐 경기 도지사 나갈 때 대선 나갈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했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인터뷰 몇 번 모시고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로 보면 되게 먼저 그 별명이 사이다였고 할 말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주변에 이런 평 있잖아요. 샤이하다고. 네네. 동의하세요? 좀 그런 편입니다. 좀 낯가리고 막 이러죠. 그거는 뭐 제가 가끔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대표가 중고등학교를 못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고시반에 있었고 왜냐하면 시골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거의 뭐 20리길을 걸어서 가는 동 마는 동 했었고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에 마쳤고 또 전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고 고시반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지만 4년 장학금 준다고 해갖고 그 대학에 들어가고 고시반에 들어간 거거든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자기와의 투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교류가 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재명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굉장히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이 대표를 보는 게 자기 자신을 늘 객관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고 다만 그러면서 사회적 관계들을 만드는 그런 경험들은 매우 부족하죠. 그게 부족했는데 그래도 뭐 성남시장
도지사 하면서 많이 바뀌었고 다만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법에는 굉장히 뭐 전혀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게 지금 대표적 수행하는데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대표가 되면 네네. 그러니까 좀 의원 개개인에게도 스킨십을 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평도 사실 저는 있거든요. 뭐 좀 변명을 하자고 하면은 대표 되자마자부터 되기 전부터 소위 말하면 사법 리스크, 검찰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정권이 뭐 검사들 총동원해 갖고 저는 검찰이고 총동원해 갖고 이재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네. 사실 의원들과 뭐 허심탄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물리적인 어떤 시간도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했었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학 동기들도 좀 있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어떤 인연들이 있는데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선 동기라고 해봤자 물론 뭐 저하고 뭐 지금 원내수석한 송기현 부대표, 조홍천 의원이 있었지만 네네. 연선 다니다 전혀 가깝지 않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런 인연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기질도 다르고 근데 그게 별로 아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 만나는 게 느닷없이 만나자게 되는 게 잘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연이 인연을 만드는 건데 그런 부족했었고 이런 게 이제 결합돼 갖고서 좀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뭐 최근에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의원들하고도 편안하게 그래요? 대화를 많이 하고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이재명 대표를 그 정치로 끌어들인 또 주인공이 의원님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저는 뭐 예. 이재명 대표가 예.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특히 시민운동을 하게 된 것은 성남 의료원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뭐 산후조리원 문제 이런 거였는데 특히 의료원 문제 때문에 성남 시민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0만 명인가 이상의 그 서명을 받아갖고 제출했는데 그냥 의회에서 그냥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논의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보면서 내가 의원이 돼갖고 뭔가 변화를 줘야지 시민운동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한 거고. 근데 그때 본인이 나 시장 국회의원 나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한테. 예. 그래서 그럼 그때 예.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구속영장 청구도 되고 뭐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정치를 해야겠구나. 내가 그냥 시민운동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뭐 진짜 계보도 없고 줄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와줄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 못 됐어요. 다만 뭐 국회 우리 당 사정이 이렇다 그런 정도만 알려주는 정도였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뭐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해서 떨어지고 뭐 그다음에 시장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장 될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경선에서 이겼는데 2010년도에 당에서 소위 말하는 공천장을 주질 않아 갖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당에서 공천장을 안 줬다. 공천 맨 마지막에 줬었죠. 네. 찍혔던 겁니까? 뭐 그 줄이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치인 이재명의 어떤 특성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규정을 해주시겠어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모르겠습니다. 전 뭐 정치인이기 전에 제가 이재명을 평할 때 정말 약자의 아픔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공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살아온 내력이 그렇다 보니까 예, 정말 그냥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뭐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감하는 신용을 하고 눈물 흘리는 신용하고 어디 가서 길거리 가서 뭐 순대 먹고 뭐 라면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정말 자기의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진정성 있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많이 뭐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특히 뭐 지방자치단체장만 해갖고 여의도에 기반이 적었지만은 좀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사람이 뭐 다 100점짜리는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 매우 유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동의하는 또 공감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이제 뭐 기반이 상당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건너뛰어서 이 질문부터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올 하반기를 어떻게 이제 지내고 총선까지 가느냐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가을쯤에 이재명 대표는 낙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셨죠, 의원님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뭐 언론 통해서 들었는데 뭐 당내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낙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몇 차례 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원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속시키고 또 국민적 지지를 또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스로 선택해서 입지를 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그 선택지에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뭐 어쨌든 내년 총선의 승패는 뭐 당의 승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재명 본인에게도 정치적인 사망이냐 생존이냐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법적으로도 어쨌든 유죄냐 무죄냐가 내년 총선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이 사는 게 승리하는 길로 선택할 것이고 그 선택지에는 뭐 어떤 제한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근데 지금 뭐 저희가 그걸 예상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제가 국회에 와갖고 지금 6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해보면은 대개 연말 연초에 네.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렇죠. 전후해갖고서 그리고 나서 선대위 구성될 때 그때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 오히려 그때가 될까요? 예. 지금은 적합하지 않고요. 예. 지금 올해 안에는 예. 올해 정기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확실하게 뭉쳐야 그래야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승리를 위해서 보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무리될 때고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는 존속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연말 연초다. 네. 근데 결국은 어떤 이런 정치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 특히 사법 환경이 어떻게 이제 그 조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제가 과거에 예. 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재판에 가보면 달라질 거다. 나는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리고 이재명 핵심 참모였던 김용 정진상도 내가 알기로는 나는 무죄를 확신한다. 나 그 사람 믿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소돼갖고 재판 시작 전까지는 검찰발 소위 말해 단독 기사로 일방적인 그 피의 사실 공표된 그런 내용들만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재판 시작되고 나니까 오히려 언론 보도가 없어졌어요. 재판은 뭐 무기평등의 원칙, 당사 대등의 원칙에 의해 갖고서 공정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판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졌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확실히 줄었다고 보고 있고요. 검찰이 뭐 추가 기소하지 않겠냐. 지금 얘기되는 몇 가지 사건들 저는 전혀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서 동시에 다시 또 420화 8억 약정설이 다시 보도를 타기 시작하거든요. 전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약정에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이 뭐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는 뭐 전혀 뭐 나오지 않았던 얘기니까요. 오히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그런 게 문제될 거지 박영수 특검과 이재명 대표와 연결점은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판결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 네. 선거법 위반 네네. 기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도 예. 오히려 검찰에서도 뭐 원치를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검찰도 네. 질질 끄는 게 선거 때까지 그거 끄는 지금 게 뭐 유무죄를 검찰도 확신 못 하거든요. 네.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게 그게 사실의 문제인지 어떤 인식의 문제인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인지 이건 사실은 뭐 신경 심리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사실은 뭐 인지과학적인 문제, 많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네. 좀 솔직히 네. 어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식의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네. 해외 여행을 갔고 같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냐? 저도 저희 당직자들하고 예. 뭐 몇십 명씩 우리 1년에 한두 번씩 단합대도 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지난 잊어먹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이 사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견해 말고.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쨌든 가장 필요한 방법이 뭔지 고민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것도 제한 없이 선택지엔 제한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의원님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건의하거나 설득할 용의도 있습니까? 아, 저는 뭐 당에서 예. 정말 당이 단합된 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그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고서는 또 이제 지지층이 분열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내년 총선은 이재명 대표만으로도 안 되고 예. 이재명 대표가 없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그 타협점이 어딘지 그게 어떤 건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출마 카드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불출마 카드를 강구할 수 있다 이해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장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걸 다 검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당대표 중심으로 확실하게 당이 결집해 갖고 여당의 지금 폭주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얘기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민주당의 방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씌워지게 됐던 결정적 계기점이자 이른바 친명 대 비명이라고 하는 갈등상이 좀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계기점이기도 했던 게 네. 이재명 대표의 인천 계양을 출마인 것 같은데요. 네네. 꼭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도 저는 뭐 이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우리가 패배했는데 네. 다시 대선 주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게 적절한 게 일단 저는 다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 의원님은 그러니까 찬성 안 하셨구나. 네, 좀 약간 회의적이었는데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정을 하신 거고요. 예. 다만 어떠한 그 정치적 선택이 예.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뭐 그 당시 누구도 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선, 어떠한 입장들이 올바른 거였는지는 나중에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게 예. 승리하면은 잘한 선택이고 승리하지 못하면 잘못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와서는 지금 아까 돌이켜보면 그게 잘한 선택이었는지 못한 선택이었는데 지금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계양은 내년 총선의 승리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양을 출마를 강력히 권유하고 그러니까 밀어붙였던 주인공이 그러면 누굽니까? 혹시 송영길 전 대표입니까? 뭐 송 대표라고 되게 알려져 있죠. 네네. 그래요. 네네. 그럼 송 전 대표가 그랬던 본인의 어떤 서울시장 출마 때문이었던 겁니까? 그 지금 제가 뭐 추측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예. 뭐 다만 뭐 그 당시 계양을 출마가 적정했냐 안 했냐 또 이후에 당 대표 출마가 적정했냐 안 했냐를 뭐 지금 와서 다시 논하는 게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재명 생각합니다. 대표가 나중에라도 그 출마에 대해서 혹시 얘기 좀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한 게 있는데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서 그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느냐 안 하느냐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언론에 의해서 비명계라고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몇몇 의원들이 계양을 출마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접하셨죠. 네네, 그렇죠. 그런 시각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근데 정치라고 하는 게 꼭 어떤 뭐 가치 노선 이렇게 거창하고 뭔가 고상한 단어만이 아니라 네. 한 사람의 행동 거지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는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예. 인지상정이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어쨌든 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의 고를 깊게 한 게 또 사실이죠, 사실. 사실이고 결국 그게 극복하는 게 이제 당 대표가 돼갖고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였는데 전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당 대표 당선됐을 때,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당 내부 통합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요. 첫째가 당 내부 통합이다.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의원들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신뢰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는 뭐 전체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고 다 개성이 강한 분들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또 그다음 다양한 또 어떤 그룹들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의원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른바 지금 이제 개딸로 불리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그 등장이라고 표현은 뭐냐 본격화되면서 언론 보도를 많이 타기 시작했던 계기점도 계양을 출마 때부터였거든요. 네네. 이 현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 본다면 여기에는 또 바탕에는 이재명 보위라고 하는 측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작동한 이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사실 어쨌든 당 내부 일부지만은 당 내부에서 거의 상당히 비판적인 또 공격을 좀 받고 있고 특히 당 밖에서는 뭐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예. 정말 뭐 지나칠 정도로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아끼고 지지하는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표를 어떻게든 보여야겠다는 그런 감정이 들고 그걸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네. 자연스러운 거다. 네네. 그러면 개딸이라는 존재, 개딸이라는 행동 그 양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너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실체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과대 묘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의원들도 뭐 문자 폭탄을 많이 받고 뭐 따로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온 그런 굉장히 그 거칠고 그 해서는 안 된 그런 그 폭력적인 그 내용의 문자들을 저한테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거 봐라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예. 우리가 그걸 너무 의식하고 그분들의 그런 행태를 과도하게 네.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너무 좀 이게 그 과대 묘사되는 이 부분이 있고 과민 반응하는 부분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근데 그 이전에도 박용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개딸보다는 개딸을 그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는 당내 인사들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 인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 당내 현역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지. 뭐 몇몇 의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던데요. 아니 몇몇 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개딸들 저도 뭐 그 가끔 수박이라고 공격도 받습니다. 저도. 개딸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인데 쓴소리하면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당신이 무슨 이재명의 좌장이냐고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뭐 이런 그다음에 더 거친 그 뭐 문자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당내 현역 의원들이 누가 그걸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누가 조정하겠습니까? 저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당내 인사들이 일부 유튜브 채널 이런 데 가가지고 네네. 같은 당의 어떤 인사들을 네네. 수박으로 규정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같은 당 안에서 예.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예, 그 틀 안에서 민주당의 노선과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동료이고 동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또 현안에 대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전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개딸들 이용하고 그들을 동원해 갖고 뭔가 정책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했고 이번에 또 낙달이라는 어떤 그 표현이 언론 지상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MT를 가서 뭔가 푼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다고 하지만 지지층 안에서의 분열이 이게 고착화되어 버리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의원님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제 지역구에서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뭐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현장이면 그렇게 갈등이 심한가? 제 지역구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많은데 그렇게 못 느끼는데 결국 그 이 문제는 제가 뭐 이낙연 대표나 또 이재명 대표가 또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면 다 뭐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당내 의원들도 이런 걸 너무 과장해갖고 표현하지 말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의원들 뭐 전 친명계 비명계 그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또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의 더 과도한 뭐 표현들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또 당내 비명이라는 의원들도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민주당의 위협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뭐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갖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전임 정권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좀 그 압박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좀 일사불란하게 당대표 정신을 뭉쳐 갖고서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좀 너무 고래적 얘기인 것 같아서 좀 뭐하긴 하지만 과거에 네.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네. 대놓고 으르렁 됐잖아요. 그리고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갈라져가 있었었고 네네. 그것도 지역적으로 갈라질 정도였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투쟁이나 대의 속에서 거기서는 용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가 통합이 아니라 네네. 그 갈라서 있는 어떤 지층들에게도 공통의 목표, 네네. 공통의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을 당이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통합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대여 전선을 제대로 못 편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좀 그런 측면도 있겠죠. 다만 그 면에서 너무 평론 정치 비슷하게 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사실. 또 일각에서는 뭐 장외 투쟁이라든가 뭐 단식 투쟁, 뭐 단식도 지금 뭐 윤재갑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그게 중도 확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분들이 계신데 좀 그런 면에서 당이 어쨌든 대여 전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들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혁신위가 그런 얘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호로 그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어쨌든 예. 의총을 통해 갖고 네. 소위 말하는 당내 약간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당의 모습은 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거든요. 의총에서 정책적인 현안을 논의해봤자 전혀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 언론이 전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위 말하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대표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전선을 어떻게 어떠한 목표를 두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싸울 것인지 이런 거를 논의해 갖고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강성 지지층이니 개딸이니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분들의 어떤 뭐 그러니까 그 주장이 이런 걸 보면 왜 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싸우냐는 주장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다니까요. 아이 억울하다. 안 싸우는 게 아닌데 정말 뭐 그래서 조금만 좀 과하게 싸우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 뭐 또 다른 다양한 많은 비판을 받고 예. 있죠. 지금 사실은요. 예. 지금 뭐 주말에 장외 집회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방 순회하면서 또 특히 어업인들 또 수산인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지지자들을 갖다가 모으게 하고 결속력을 높이게 하고 그러면서도 중도로도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당내 결속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먼저. 여당 버릇 아직 못 버리고 있는 측면은 없습니까? 저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예, 여당 때 아직 못 벗은 거 이런 건 아니다. 네네. 예.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검찰 정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뭐 검찰과 감사원을 전면에 내세워 갖고 어떤 뭐 표적을 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지금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권이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또 적절하게 비판하고 싸우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에 대한 정무적 보좌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가장 큰 스피커는 대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좀 부족한 점 최고위원 메시지도 조금 너무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최고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닌가. 최고위원들이 네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는 네. 발언들을 보면 예. 그 자기 존재 그냥 어떤 그 뿜뿜 이 정도다. 네. 좀 뭐 적절하게 좀 편하게 좀 뭐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예. 어쨌든 대표 중심으로 당을 단합시키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대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큰 흐름들을 좀 최고위가 모아갖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보고 있고요. 당은 당 대표 입장에서 제가 이 대표한테 늘 자주 얘기를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조언이냐면 역시 그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시 뭐 노마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예. 그냥 늙은 말을 두니까 말이 길을 찾아갔다는 그런 고사처럼 예. 당에 경험 있는 당밖에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의 원로들 또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들을 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걸 좀 시스템 있게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좀. 네. 그 언론에 많이 보던 7인회라는 건 실체가 있는 모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좌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고 그냥 만나면 가보니까 모였던 게 7명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가까운 분이 없었어요. 그럼 그 7명이 지속적으로 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거 그런 적 없었나요? 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진짜 단언한 건데 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 오래돼서 그런 것도 없고. 네네. 아니 그러면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정부적 보좌 기능 떨어지고 치륜에도 없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는 단독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 문제 아닙니까? 지금은 사실? 뭐 당에 예. 전략기획위원회도 있고 예. 당에 또 민주연구원에서도 있고 예. 다 그 역할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전략 모임을 수시로 갔죠, 사실은. 네. 그 최고위원회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뭐 자꾸 왜 조언을 안 하냐 이런 질책도 특히 당 밖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원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지 왜 그렇게 뒤로만 물러나 있냐고 하는데 사실 당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당에 공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나서면 이제 그 사선이 된다. 그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게 소위 말하면 뭐 윤핵관 하듯이 지금도 뭐 이 대표 주변에 이핵관 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 당의 공조직 틀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조언 받는 게 맞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뭐 김영진 정무실장이라든가 또는 뭐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민주당발 어떤 신당 출연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정말 억측이라고 보세요?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특정 지역을 또 기반으로 해갖고 또 상당한 또 영향력이 있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구도가 크게 안 바뀌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근데 지금 와서 뭐 어떤 그렇다고 분명한 기존의 기성 정당과 차별성이 있는 어쨌든 그런 정책과 노선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고 단순히 기성 정당을 비판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뭐 제3지대에서 당 하나 만들자 이런 주장들이 호응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개인적 연부터 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럼 사적인 뭐 이재명 대표는 약주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술 체질은 아닌데요. 술 체질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을 드시면 얼굴이 좀 약간 빨개지기 때문에 술 체질은 아닌데 많이는 먹습니다. 많이는 먹습니다. 많이 마십니다. 술 친구는 누굽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흉금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뭐 가까운 분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김영진 우리 뭐 정무조정실장, 정무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전화 또 우원식 의원도 이렇게 뭐 가끔 보고 우원식 의원? 네. 그리고 뭐 조정식 또 사무총장 또 그렇군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대표가 꼭 항상 공적 발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똑같은 인간인데 사적으로 어려움도 호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좀 그러니까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 같길래. 근데 전보다 많이 안정이 됐고요. 오히려? 과거에는 그 부인인 우리 이제 김혜경 씨, 우리 김혜경 씨 마주 수사받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뭐 네. 김혜경 법카. 근데 지금 법카 수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 대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쳤는데 지금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선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수사 아직도 완료가 안 됐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재판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 일부죠. 이제 네. 그 본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뭐 결론 내리지 않고 있고 그 거기에 썼던 실제 당사자 법인카드 썼던 분은 재판 받고 있는데 뭐 부속으로 나와 있죠. 근데 뭐 그 이후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배우자가 가족이 얽혀 얼마나 들어가니까. 사실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실요. 아들도 소환된 적이. 아들도 더군다나 그것도 다시 끄집어내 갖고 예.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걸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하고 해갖고 그것도 하니까 결국은 또 다시 또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짓들을 해서는 안 되죠. 그게 그런 짓들은 뭐 그런 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본인이야 어쨌든 뭐 정치 현장에 있고 자기 삶을 사는 거지만 배우자나 뭐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단련이 된 겁니까? 네네. 굉장히 강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요. 네네. 아무튼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뭐 정도가 어느 정도 서로 사태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까놓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다 나름 일리는 있지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 당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길게 좀 넓게들 이렇게 보면서 길게 좀 넓게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민주당의 동지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네. 이재명 대표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이 대표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연구하고 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오랫동안 3번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인생 자체가 탄압받는 인생. 그렇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표에게도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3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1, 2년 동안 지금 압축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그 저희가 이재명 대표한테 꼭 전할 말이 하나 있거든요. 네. 좀 대신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뷰 좀 해달라고 좀 전해주시죠. 꼭 전하겠습니다. 꼭 모시고 싶다고. 네네, 꼭 예. 좀 네. 어떻게 좀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영향력은 없지만 어떻게 힘을 만들어서라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